안녕하세요. 인생다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을 발칵 뒤집었던 한 가정의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 사위와 장모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기막힌 사건. 겉으로는 누구보다 단란해 보였던 이 가족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비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의 어느 조용한 아침, 아담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잘 가꿔진 2층 단독주택의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칠해진 검은 철제 대문부터 양옆으로 곧게 뻗은 조경수, 2층 발코니를 화사하게 장식한 꽃들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정겹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최 여사, 최수진 씨가 2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낸 그녀는 동네에서 현숙하고 품위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차분한 말씨, 외출할 때면 늘 단정하게 차려입는 모습까지. 그 고상한 분위기 덕분에 최 여사는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서연은 올해 25,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아 곱고 상냥한 성품을 지녔죠. 남편 민주는 28살의 엔지니어, 키도 크고 성실한 청년으로 서울이 고향이지만 춘천으로 발령받아 일하다 서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고 빠르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자연스럽게 처가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장모와 사위, 그리고 아내, 한 지붕 아래 세 식구. 처음엔 어색할 거라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세 사람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는 오직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깊은 한숨, 식사가 끝난 뒤에 어색한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눈빛, 그의 시선은 서연이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둔 초음파 사진을 스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서연은 홀로 병원을 다녀왔던 겁니다. 민주는 굳이 캐묻지 않았지만 아내의 피하는 눈빛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고요한 부엌에서 최 여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엄마는 나 원망할 거야. 최 여사는 순간 굳은 채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병원은 다녀온 게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불임이나 마찬가지라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만이 야속하게 들려왔죠. 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2층 방에서는 민준이 홀로 앉아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애 못 낳으면 헤어져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놈은 너 하나뿐이다. 네가 아들 못 낳으면 끝이야. 남의 집대 끊긴 씨. 내가 걷어 키울 생각 추호도 없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자 관자놀이의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온해 보이기만 하던 이 집에서 비극은 요란한 다툼이 아닌 이처럼 숨막히는 침묵과 잔인한 기대를 양분 삼아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 노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과의 짧은 대화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밤 9시가 다 되어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채였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고 앉아있어? 동상이야. 서연은 대답 없이 손에 쥔 수건만 꽉 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오랫동안 망설여왔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냈죠. 오빠, 나 할 얘기 있어. 민주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나 피곤해. 서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나 아기 못 가진대.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나 검사 받았어. 자궁이 약하고 난소 기능도 정상이 아니래.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최 여사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걸 나한테 숨겼어? 언제부터? 왜 진작 말 안 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해? 무서웠단 말이야. 무서워? 뭐가? 내가 당신 버릴까봐.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 집 들어와서 대릴 사위 노릇하는 게 마냥 행복한 줄 알아. 3년이야. 겉으로는 다들 칭찬하지만 뒤에선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전화할 때마다 욕을 해. 사람 볼 줄도 모른다고.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뭐 하냐고. 서연도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랑 결혼한 게 실수였다면 그냥 떠나.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실수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거 나도 지긋지긋해. 서연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궁이나 난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이 하루하루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 여사는 부엌 구석에 선 채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춘천에는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세 사람의 마음처럼 축축하고 무거웠죠.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퀭한 눈으로 벽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최 여사가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 딸에게 쏟아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차마 끼어들 수가 없었죠. 민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침도 걸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등 뒤로 닫히는 철문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는 단골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칼날처럼 밝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애비 속일 거냐? 내 마누라 애 못 낳는다며? 그러면 헤어져. 간단하잖아. 난 착한 며느리 필요 없다.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야 전화하냐. 죄송해요 아버지. 요즘 좀 바빠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서연이 개불임이냐. 의사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뭘 망설여.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마지막으로 말한다. 애 못 낳으면 헤어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내가 20살짜리 멀쩡한 애로 다시 장가 보내줄 테니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말란 말이다. 하지만 전 서연이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라. 아내는 자식을 낳으라고 있는 거야. 평생 신혼부부처럼 살 거냐? 아니면 남한테 씨라도 빌려올 셈이야. 너 남자 맞냐? 이 자식아. 전화가 거칠게 끊겼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쓴 커피가 나왔지만 입에 댈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쓴맛에 비하면 커피의 쓴맛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민주는 점심때가 다 되어 무표정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가 가짠 오렌지 주스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서방, 이거 한 잔 마시게. 내가 방금 짰어. 거기 두세요.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 그 대답에 최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두세요라니. 사위가 된 후로 민주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불렀죠. 그런데 오늘 그는 마치 타인처럼 차갑고 서먹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최 여사는 조용히 돌아서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얘야, 뭐라도 좀 먹어야지. 계속 굶으면 몸 상한다고 말해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서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집에서 느끼는 숨막히는 갑갑함. 모든 것이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서연이 나오지 않자 최 여사는 홀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민주는 장모가 생선 비늘을 벗기며 위태롭게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가냘팠습니다. 낡은 갈색 옷,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최 여사는 움찔하며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민서방, 괜찮아. 내가 금방. 칼 그렇게 쓰시면 위험해요. 저 주세요. 민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옆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매만졌습니다. 어색했던 부엌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한참 후에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일, 이제 다 안개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더니 어제야 털어놓더군요. 이해한다. 혹시라도 자네가 자길 무시할까봐 두려웠을 게야. 전 서연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만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전화해서 닥달하시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여사는 먼 곳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18배 시집와서 서연이 하나 낳고 남편을 잃었지. 홀로 애 키우랴, 교사 일하랴, 시댁 눈치 보랴. 10수년 세월이 참 쉽지 않더구나. 민주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조용히 청춘을 갉아먹는 그런 외로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누구나 마음 약해질 때가 있는 법이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차향기, 그리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저녁 햇살. 비좁은 부엌에서 사위와 장모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도 모호한 이름 없는 공감대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층에서 서연은 방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풍경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장모의 사소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는 섬세한 손길, 떨어진 숟가락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모습, 피곤해하는 서연을 보며 짓는 안쓰러운 표정. 한 번은 서연이 야간 근무를 간 날, 민주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남편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는 최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아버님이 많이 그리우세요? 최 여사는 한숨을 쉬며 그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니? 이젠 익숙해졌어. 잠시 슬퍼하다 마는 거지.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가까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민준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물건들을 쏟았습니다. 최 여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민서방, 그냥 둬.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바구니를 건네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장모의 손과 미세하게 떨리는 민준의 손, 두 사람은 찰나의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 마치 들켜선 안 될 일을 한 아이들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주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최 여사가 실수로 행주를 떨어뜨리자 민준이 주워 건넸습니다. 어머니. 행주를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위로가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그런 사소한 배려들은 더 잦아졌습니다. 민주는 장모를 위해 국을 한 그릇 더 뜨거나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대신 마루를 닦았습니다. 최 여사는 민준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점심때 먹을 간식을 챙겨주곤 했죠. 가족 간의 평범한 관심은 어느새 미묘한 감정의 옷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세게 불던 밤, 서연은 일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죠. 살짝 닫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여사와 민준이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최 여사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민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너무 지쳐요. 어머니.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 없는 게.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린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아이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어머니와 말을 섞지도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는 민준과 최 여사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출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최 여사가 식탁을 닦았습니다. 익숙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상한 친밀감이 흘렀습니다. 밤 9시쯤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서랍에서 양초 2개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자 집안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좀 앉아서 쉬세요.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찻김이 피어오르며 최 여사의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풍겼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존경하는 장모님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외롭고 강인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약한 여자. 최 여사 또한 민준의 그 뜨거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위의 시선. 당황스러우면서도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방에 들어갈게.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몸이 휘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다리에 쥐가 난 것입니다. 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고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가 저려서. 최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었던 그 밤이 지나고 초겨울의 차가운 햇살이 마룻바닥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밤새 잠을 설친 듯 퀭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춘천 시내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최 여사가 차를 끓이다 찻주전자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계단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깨진 조각을 주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민준은 부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찰나의 순간 시선을 마주쳤다가 이내 낯선 사람처럼 외면했습니다. 그날 하루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야근으로 늦었고 최 여사와 민준은 서로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서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최 여사는 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오빠는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축구 안 해. 그럴 기분 아니야.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믿음 가득한 얼굴을 보자 차라리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민준 역시 굳은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가벼운 머리가 지금은 천근만근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비겁하고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최 여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최 여사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다. 민서방, 둘 다 마음이 약했어.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잊어야 한다. 하지만 없던 일로 할 수는 해야만 해. 반드시.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발을 들인 곳이 깊은 수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수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집안 분위기가 여전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말이 줄었고 어머니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도 끊겼죠. 특히 그녀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면 두 사람 모두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아내의 직감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민주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기긴 뭘. 그냥 일이 좀 피곤해서 그래.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오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사람 뭔가 이상해.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벌레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물음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외주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낭떠러지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오갔던 어색한 손길, 자신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나누던 눈빛, 늦은 밤 부엌에서 들려왔던 속삭임. 설마 아닐 거야.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가게 일이 바빠 늦게 귀가했습니다. 늘 그렇듯 어머니와 남편은 저녁을 먹고 그녀의 몫만 남겨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자 갓 끓인 닭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탁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죠. 서연을 본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녀왔니? 최 여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먹으라고 닭죽 좀 끓였다. 서연은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속 안 좋아? 안색도 안 좋고 자꾸 배를 만지네? 아,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래. 최 여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어?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걱정 마. 그냥 좀 피곤하신 거야.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임신 초기 증상을 검색했습니다. 피로감, 메스꺼움, 현기증,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증상들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벌써 쉰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누구랑? After. 다음 날 서연은 아침 일찍 가게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뒤를 밟기 위해서였죠. 최 여사는 근처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최 여사가 초조하고 지친 얼굴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 임신했죠? 순간 식탁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서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무슨 그런 헛소리를.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위가 안 좋은 거라니까.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오늘 아침 엄마 뒤따라갔어요. 산부인과 들어가는 거 다 봤다고요. 서연아 그만해. 함부로 추측하지 마.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추측?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두 사람, 저한테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목 놓아 울었고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발코니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겨왔던 진실이 곧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 못 이뤄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함 대신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최 여사가 시장에 간 사이 서연은 어머니의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잠긴 서랍장 안에서 병원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서류는 임신 8주라고 적힌 초음파 결과지였습니다. 아래에는 보호자 이름,
최수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던 남자는 자신의 남편 김민준 뿐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최 여사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 앉아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본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언제까지 저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서연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침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와 최 여사를 오갔습니다. 말해봐요. 서연이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 아이야? 이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냐고. 민준은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왜?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왜 두 사람이 고요했던 집은 울음소리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우는 소리 아니야. 민준이 다가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연은 그를 뿌리치며 서류를 남편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난 두 사람을 믿었어.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은 보답이야. 최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잔인하고 아프게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해봐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럼 사실이었군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날 배신한 게 정말이었어. 최 여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이야.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마치 사고처럼. 사고?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잠자리를 갖고 내 남편 아이를 임신해놓고 그게 사고라고요? 엄마 눈엔 내가 뭘로 보여요? 한순간의 실수였어. 눈이 멀었던 게야. 최 여사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도 평생 내 곁에 있겠다던 사람. 누구였죠? 우리 엄마 임신시키는 게 내 곁에 있는 방식이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 대문 밖에서 시장을 다녀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시끄러운 소리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과 서연의 절규, 사위가 장모랑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네 장모랑 사위가 눈 맞았대. 그렇게 고상한 척하더니 어린 서연이만 불쌍하지. 어떻게 엄마랑 남편한테 동시에 배신을 당해. 그날 오후 동네는 온통 그 집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여사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몰래 사진을 찍어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 덜덜 떨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민주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고향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 집안 망신 다 시킨 놈.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는 절연 통보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집을 나서기 전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의 딸도 아내도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그녀의 등 뒤로는 누구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바람 소리와 배를 감싸 안은 채 벽에 머리를 기대고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의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절친한 친구인 지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친구의 헬쑥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며칠간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배신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최 여사의 집은 조용하고 품이 있던 과거와 달리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다니 통장님한테 알려야 해. 애들이 지나가면서 엄마, 사위가 할머니 남편이야 하고 묻는다니까요. 며칠 뒤 동네 통장과 부녀회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가 헬쑥한 얼굴로 문을 열자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대개 일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사위분,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김민준 씨 맞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던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최 여사는 문설주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통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작은 일이 아니네. 이건 우리 동네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상부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네. 그날 오후 장모와 사위의 불륜 사건은 지역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려 그녀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라며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최 여사는 넋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최 여사는 대답 없이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살아갈 면목이 없어. 일주일 뒤 서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SNS 계정을 닫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친구 지은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난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병원에서 최 여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의사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봤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회와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민준 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 불거진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주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아내는 떠나고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장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인 아이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위태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서방, 만약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하늘이 내게 내리는 벌이라 생각하게. 만약 아이가 살아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야 해.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디 안 가요? 아니, 자네는 이미 충분히 잘못했어.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더 이상 나한테 얽매여서는 안 돼. 그녀의 말은 칼이 되어 그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병실을 나와 어두운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긴 왜?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날 배신한 그날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민준이 나서려 하자 서연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이별지 마.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장모를 넘본 당신이 인간이긴 해.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내 도장은 찍었으니 당신만 찍으면 끝나요. 재산 분할, 위자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서연이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산모님, 피가 응급 상황입니다. 민준이 돌아보자 침대 시트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정신을 잃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 아기. 간호사들이 달려와 침대를 밀고 달려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분노해도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서연은 돌처럼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이는 죄가 없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최 여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유산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민준이 곁에서 아무리 애원해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민준은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곳은 어디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그는 결혼 예물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지만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 아기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친구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밭을 헤매는데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태어나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힌 작은 팻말만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인형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예요? 죽음으로 도망치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서 죗값을 치러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아직 당신 딸이라면 일어나서 살아요. 최 여사의 말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에 기대어 겨우 일어서려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 여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병원에 왔지만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침대 머리맡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과 어머니께.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존재가 두 사람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떠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죄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당신은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발 살아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민준올림. 서연은 편지를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갔어요. 그녀의 말에 최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 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죽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에 대해, 그리고 사라진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과거를 묻어두고 남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작은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이 떠난 집은 팔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시내 서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최 여사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서연의 서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정하고 선한 인상의 남자, 용우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용우의 제안에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멀리 남쪽 도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민주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서연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답장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는 다시는 서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춘천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석했습니다. 용우가 기획한 행사였죠. 무대 위 사회자가 관객에게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용우는 서연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큰 상처를 겪었습니다. 사랑과 혈육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었었죠.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나를 죽일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사실은 나를 더 깊이 살아가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바라봤고 최 여사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며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가족이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는 아닐지라도 용서하려는 한 사람과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균열이든 아물 수 있는 희망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오늘 인생다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상처를 넘어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